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 효창동 반갑습니다. 효창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세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효창동에 있는 이봉창 열사 역사 울림관 개관식과 효창공원 안에 있는 칠이 선열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애국하는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효창동 공원 안에 있는 칠이 선열사 협회 이종래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창동에 있는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 그 개관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봉창 의사께서 자라신 곳이 바로 효창동입니다. 여기에 사셨던 그 집이 1932년도 10월 12일 날인가 동아일보 사진에 보니까 초라한 초가집이에요.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야. 지금 지어도 돈 몇 푼 안 들어도 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집을 복원을 못 해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시 이봉창 의사 사시던 집을 하나 짓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워낙 터가 좁다 보니까 그 집을 복원을 못하고 거기에 근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형길 변경을 해갖고 용산 구청에서 거기다가 이봉창 역사 울림관 그걸 지어서 오늘 개관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봉창 의사께서는 바로 이 효창동에서 11살 때 천도교에서 세웠던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자리에 그 문창 보통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외정 때에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보통학교에 다녔는데 11살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때는 학년제가 11살이었나 봅니다. 윤봉길 의사도 1학년 들어간 걸 보니까 11살에 들어갔더라고요. 11살에 들어갔는데 졸업이 4학년이면 졸업을 해요. 그래서 4학년 졸업과 동시에 가령 형편이 어려웠었나 봐요. 원효로에 있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화전위생당이라고는 제과점에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청파동, 오늘의 청파동을 그 당시에는 천엽정이라고 그랬는데 청파동에 있는 촌전약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점원노릇을 하면서 일본어를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일본어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용산 철도청에 시보생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있고 재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기술을 하다가 나중엔 더 이제 중임인 기차 선로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요.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일본 사람이 봉급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 사람만 자꾸 진급을 올려주고 나는 안 올려줘. 그러다 보니까 1924년 12월 달에 이봉창 의사가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요. 일본으로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1928년도에 일본 천황 유인 히로히토 즉위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구경차 일본 동경으로 올라갑니다. 동경으로 가서 불진검문에 호주머니에서 한글 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그 순사가 왔다. 넌 마 조선 사람이지, 조선인이지, 일본 말로는 조선직이지. 그래서 일본 천황 즉위식 구경은커녕 9일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1930년 1월 5일 날 중국 상해로 건너갑니다. 상해로 가서는 여기에 나라를 도로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들이 계시다는데 그거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술을 사들고 안주를 사들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찾아갔더랍니다. 그때 그 술과 안주를 누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 그 어려운 형편에 술 사들고 안주까지 그렇게 사들고 올 사람이 그리 많이 있었겠습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뭐는 사람인가 하고 궁금증이 나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 이봉창 의사가 나 막노동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얼굴을 봐도 막노동 하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봐도 양복을 입었어. 중국 사람들은 옷을 옆으로 여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근데 일본 놈들이 입는 양복을 입은 데다가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무로 다 만든 신발을 게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었는데 일본어가 너무 유창해.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일본 스파이다. 밀정이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를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니? 김구 선생한테 소개를 합니다. 김구 선생께 왜 소개를 하는 거니? 김구 선생은 남이 그 관상을 뚫어지게 볼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서 관상을 이렇게 잘 보는 거니? 1892년 17살 되던 때인데 아버지 김순영 공께서 장에 갔다 오시면서 책 한 권을 사오셨어요. 그 책 이름이 마의 상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주면서 얘야 평생 동안 지게 짊어지고 뼈 빠지게 이러지 않고 편히 먹고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더라. 그러니 너는 이 책 가지고 공부해서 편히 먹고 살아라. 그 책은 바로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집터 잡고 묘자리 보고 그런 책자예요. 손금도 보고.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김구 선생이 실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거울을 놓고 김구 선생께서 당신의 관상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 관상을 보고서 그런 글귀를 쓰죠. 칠척장신 불여 일척면 사람의 일곱 자 키 중에는 한자의 얼굴이 잘생겨야 하는 것이요. 일척면이 일촌비하니 코비자입니다. 한자의 얼굴 속에는 한치 코가 더 잘생겨야 하는 것이며 일촌비가 불여 일점심이라 한치 코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 한 점이 잘생겨야 한다. 고와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이 마음 한 점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효도로서 부모님께 바칠 것이냐? 결혼해서 처자식한테 바칠 것이냐? 아, 이 마음을 조국에 바치자.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만나서 첫 질문이 갑니다. 이제 떠보는 것이죠. 그대는 일본 동경에서 왔다면서 살기 좋은 일본 동경에 살지 이 상해에 가난한데 뭐로 이 상해로 왔는가? 그 물으니까 이봉창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선생님, 제 나이 올해 31세입니다. 이 앞으로 31년간을 또 더 산다 하더라도 그때는 61살 한가까지 살면 아주 오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세 살았으니까 절반 사는 거지. 앞으로 또 31년간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맛보아본 것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면 저는 31년 동안 살면서 인생 쾌락을 대강 맛고 왔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 상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염을 토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김구 선생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예, 폭탄 하나만 있으면 나 일본 천황한테 던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내가 일본 동경에 있을 때인데 천황이 지나간다고 길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 길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진짜 천황이 지나가는데 그때 내 폭탄이 있었으면 던졌을 것이오. 지금이라 주시오. 내가 갈 테니까. 아마 이렇게 패기 있는 기염을 토했던 모양이에요. 그 김구 선생이 그래 네가 과연 뜻이 그렇게 깊으냐. 그렇다면 자금 준비와 무기 준비에 들어가자. 그래서
1931년 12월 13일 날 이봉창 의사를 김구 선생이 불러서 제1호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날에 선서식을 했는데 그때 백범일지에 보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둘은 선서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박았다. 이 시의 낯빛에는 당연히 의연한 빛이 감돌았던지 이 시가 내게 말한다. 나는 영원한 쾌락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 양인이 기쁘리자 희열한 낯빛으로 사진을 박읍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박았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유일한 미소 짓는 사진이 그려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 사진을 보면 위아래 이빨이 다 나와 있어요. 허옇게 운이빨까지 나와 있는 웃는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웃을 적에 운이빨까지 내놓고 웃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러 웃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흐하고 운입술까지 벌리는 바람에 웃는 모습 보인다고.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위아래 니까지 허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1931년 12월 17일 날 김구 선생께서 이봉창 의사를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봉창 의사에게 어깨에 매는 물통 폭탄, 허리에 차는 도시락 폭탄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야 하니 다른 거에 들으면 불진 거면 이게 조상할 거고 가방 같은 데 넣으면 뒤질 테니까 어깨에 매는 물통 폭탄 여기다 넣으면 그것도 물통인 줄 알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락들은요 주로 뒤에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 왜 그러는 거니? 이 두 손에 그걸 들고 다니려니 손 들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대개 도시락은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요. 뒤 궁둥이 쪽에. 그러고 가니 일본 사람이 봐도 물통 미고 도시락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31년 12월 17일 날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께서 주는 거사 자금 2개의 폭탄을 가지고 일본 천황 암살 밀령을 띠고 일본 동경으로 갑니다. 일본 동경으로 가서 1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갔으니까 12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14일만 지나면 31일까지 지나고 새해가 이제 바뀌어. 그래서 1932년 해가 바뀌어서 32년 1월 4일 날 이봉창 의사가 상해 김구 선생한테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인 그때 김구 선생의 목에는 이미 600냥이라는 현상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쌀 한 가마에 그때 엽전 한 냥에 쓰니 쌀 600가마라는 얘기야. 이봉창 의사하고 김구 선생 사이에는 김구 선생 이름을 백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정선 앞으로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은 상품은 1월 8일 날 틀림없이 팔릴 테니 안심하라.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내가 이봉창이라는 인물에게 어깨 매는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과 거사자금을 줘서 일본 천황 암살 밀령을 띄워서 일본 동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보가 왔는데 상품은 1월 8일 날 틀림없이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 이게 1월 8일 날 폭탄을 던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실제 거사를 할런지 괜히 돈만 내버린 건지 또 거사를 해도 성공을 할런지 실패할런지 알 수 없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데 한 분 연락이 안 됐어. 그분은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어. 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연락이 안 됐는 거 하니 안창호 선생이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유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왜냐면 잡혀서 감옥소에 가 있어. 그러니 이 가족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참 노숙자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거린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이웃필씨 집을 찾아갔더니 연화무산을 먹은 애가 울고 있어요. 너 누군디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감옥의 이웃필씨가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이 마침 내 생일날인데 생일인데도 오늘 아직까지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내년 네 생일날 내가 좋은 선물 하나 사갖고 막 그러니 내년 네 생일날 이 집에서 만나자. 만약에 네가 이 집에서 안 살고 딴 데로 이사 갔다 하더라도 네가 이 집으로 와서 나를 만나야 그 선물을 받아간다. 그래 이 집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께서 이 아이와 연결고리를 끊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1년 후 뒤 생일날 만나기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걔 줄 선물을 사들고 걔를 만나러 갔다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피신하는 말을 못 들어서 집에 그냥 들어오시다 일개에게 잡혀서 옥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 1월 8일 날 일본 천황 유인 히로히토가 만주국 왕 부이하고 그때 1909년 9월 4일 날 일본은 청나라하고 간도협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해서 제 마음대로 그 광활한 중국 땅, 광활한 우리 간도 땅을 청나라한테 공짜로 줍니다. 간도 땅에서 발견되는 광산 개발권하고 그다음에 만주 그 간도 땅에 봉천에서 우리나라 안동까지 평안도 안동까지 봉안철도라고도 하고 압록강 철도라고 지금은 그러죠. 압록강 철도 부설권만을 일본이 갖기로 하고 간도 땅을 공짜로 청나라한테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 운반수단이 기차, 열차밖에 없어요. 만약에 청나라하고 전쟁한다면 기차 철로는 놔 있겠다. 거기다가 그냥 수천 명이고 그냥 군인 싣고 무기 싣고 기차 달려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 간도 땅 거기에다가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 만주국 왕 부이하고 1월 8일 날 일본 천황이 동경조의 요요기 육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황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11시 11분경 일본 경시청 현관문 앞에서 그때 일본 천황이 탄 마차가 달려오니까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폭탄은 터졌는데 천황은 살아서 천황을 호송에 가던 국내부 대신 마차만 반파됐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폭탄이 성능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김구 선생이 산 폭탄이었어.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서 이봉창 의사는 엉뚱한 사람들만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당당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던졌다! 당당히 그러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봉창 의사 고문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어도 끝까지 배우가 누구냐? 백정선이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면단의 구장, 반장을 다 통해서 백정선이라는 이름을 하루나 이틀이면 다 찾아내지. 한국 땅에 있는 백정선이라는 이름을 다 꺼내놓고 봐도 이게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질 만한 인물이 없는 거야. 너 배우에 누가 있다. 백정선이라는 이름. 올바로 대라. 그랬는데도 이봉창 의사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4월 29일 날 또 중국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또다시 폭탄을 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일본은 본토 동경의 한 중심지 사쿠라담은 일본 경시청이니까 우리나라 치안본부 정문 앞에서 일본 천황이 던지는 폭탄이 터졌고 3개월 만에 또 중국 상해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4월 29일 날은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의 생일날 했어요. 그래서 천장절이라고 그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일본군 1만 명 무장한
일본군 1만 명, 그리고 일본 민간인 1만 명, 2만 명이 운집해 있어. 그런데 이쪽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들고 또 들어갑니다. 윤봉길 의사 고향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 목다리 마을이죠. 23살 되던 해 3월 6일 날 집 방 안에다가 부인 앞으로 글귀 하나를 써놓고 나옵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나이 대장부 집을 나서니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 23살짜리 이 결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집을 나와서 예산역으로 이제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다가 동네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나 이 독립운동으로 지금 간도땅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가라고 놔둡니까?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그냥 지금은 슈퍼를 그 당시에는 송방이라고 그랬어요. 송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사탕 한 봉지를 사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군입정거리로서는 사탕이 최고야. 입에 넣고 오래 녹여서 단물 빠는 거니까. 그래 놓고 예산역에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을 그땐 경성역이라고 했으니까 경성역에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고 바꿔 타고 경의선 열차를 타고 간도 땅으로 가다 신천역에서 불진검문에 또 걸립니다. 잡혀가지고 달포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한 달 보름 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달포라고 그랬죠. 달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4월 12일 날 감옥에서 나와서 여순과 대련을 거쳐서 청도에 도착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5월 8일 날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서 선생님 나를 큰 일에 써주십시오. 24살짜리가 나를 큰 일에 써주십시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은 거사를 꼭 3일 전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봉창 의사도 일본 동경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3일 전에 만나서 선서식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윤봉길 의사도 4월 29일 의건 날인데 26일 날 윤봉길을 불러가지고 서명을 하고 제2호, 제1호는 이봉창입니다. 한인애국단. 제2호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서명을 하고 선서식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거사 당일날이죠. 내 추측에는 아침 한 6시 반이나 7시쯤 될 것 같아. 24살 된 윤봉길 의사하고 56세 된 백범 김구 선생하고 밥상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이제 24된 아비 구말리 같은 자식 같은 청년 윤봉길 의사를 죽음의 장소 홍구공원으로 보내야 하는 김구 선생 밥숟갈이 떠지겠습니까? 밥 먹는 모습을 살펴보니 마치 농사꾼이 태연하게 먼 농토로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입맛 당기는 대로 밥숟갈 푸듯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과연 일 해낼 배짱 있는 젊은이로구나. 김구 선생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밥을 먹고 나더니 윤봉길 의사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 손목에 차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를 꺼내더니 선생님 제 시계하고 바꾸시죠. 김구 선생이 말없이 시계를 바꿔주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또 꺼내. 저는 이제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홍구공원까지가 차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각오 보십시오. 철저하게 죽을 준비. 그래놓고 마지막 버스 정거장으로 나가 헤어집니다. 그 장면이 오래전에 그 샘터라는 잡지 뒷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 김구 선생이 손을 흔들면서 훗날 지하에서 만나세.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지하에서 만났어? 왜? 윤봉길 의사 일본 땅에 죽어서 일본 땅에 묻혔었는데 해방 후에 시신들 애국지사들 시신들 찾아와라 그래서
모셔다가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그때 터를 잡은 겁니다. 터를 잡아서 그 자리에 모셔놓고 김구 선생 또 돌아가셔서 그 옆에 김구 선생 묘소가 있으니 효창공원 안에 한 장소에 묘소 같이 있으니 약속을 지킨 거지. 훗날 지하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23일 날 미군이 내주는 특별 수송기 편으로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 제1진이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김주식 부주석, 나중에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선생 등 이렇게 제1진이 11월 23일 날 미군이 내주는 특별 수송기 편을 타고서 국내로 돌아오셔서 김포공항에 내리십니다.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키스를 하십니다. 얼마나 목매에도 그리던 조국 땅입니까?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소매에 떨어지는 눈도 고향눈, 뺨에 떨어지는 눈도 고향눈. 조국 땅에는 풀 한 폭이 벌레 한 마리, 나무 한 그루까지. 얼마나 그리웠던 것들입니까? 그 다음날 24일 날 아침 8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연설하십니다. 동포 여러분, 독립정부 수립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단축합시다. 이런 요지 연설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6년 일본 땅에 계신 애국지사들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강훈 선생 초대 광복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의열단 단장을 했던 박렬 선생이시죠. 이 두 분이 다 그 당시엔 청년 시절에 했으니까 일본에 가서 한국 청년들 50여 명을 모아가지고 이봉창 의사의 시신을 찾고 백정기 의사의 시신을 찾고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찾는데 해체해야 할 판이야. 그게 지쳐가지고서 이러고 있는데 한 80이 넘은 노인 할머니가 그러더래.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윤봉길 의사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한번 봐보시오. 거기에서 윤봉길 의사 시신이 나온 겁니다. 관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니까 열집자로 팔을 벌려서 무릎 꿇려서 땅에 묶어놓고 빵 한 방 쏴서 죽인 팔을 이렇게 나무를 틀어가지고서 관 속에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세 분 시신을 찾아가고 6월 15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해서 부산 동네 초등학교에 빈소를 마련해서 손님들을 맞았고 23일 날 대신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추모식을 마치고 그때는 정부가 없는 때니까 특별열차편으로 서울로 유해를 모셔왔는데 지금 조계사, 그 당시에는 태고사라고 그랬어요. 조계사 절의 지하에다 모셔놓고 국민장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갖고 7월 6일 날 서울 을지로 육가에 있는 공설운동장, 서울운동장이죠. 거기서 추모제를 지내고 그때 대형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큰 대형 태극기 길 내구탱이에 숙명여고 학생들 4명이 내구탱이에서 태극기를 들고 효창공원으로 모셔다가 거기다가 이제 묘를 썼는데 그때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자, 이 장소는 안중근 의사에 모셔야 할 자리다. 안중근 의사가 지금 시신이 없어서 우리가 묘는 못 쓰나 빈 묘라도 써놨다가 안중근 의사 시신 차에다 여기 모셔야 한다. 두 번째 이봉창 의사, 세 번째 백정기 의사, 이렇게 안중근 의사 빈 헌묘까지 해서 대분 묘를 썼습니다. 우리가 효창공원에 가서 중앙에 정문 마저 보이는 참병장짜리죠. 그런 다음에 1948년도에 중국 중경에 계신 이동영 선생, 선생은 1919년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4월 달에 중국 상해 애국지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원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초대 의정원 의장이 된 게 이동영 선생입니다. 이동영 선생은 천안분이신데
그때 벌써 과거에 급제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립협회에 간사를 했고 YMCA에 또 총무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상당히 깨친 인물이었죠. 그 이분이 의장이 돼가지고 자, 나라 이름을 정합시다.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이제부터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다. 백성의 주인인 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4월 10일 날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간략한 헌법 10개 조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토론회를 해서 4월 11일 날 선포를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치러지던 해에 김구 선생이 진남포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의 상동교회에서 상동교회는 그 지금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제1은행 자리가 거기가 상동교회였다는데 그 상동교회에서 전국 기독교 청년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구 선생이 진남포로 가서 예수교회 예배당에 청년회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동교회 가서 거기에서 이동영 선생을 만나고 해외구 밀사로 나가서 활복자살했던 이준열사를 거기서 만나고 전덕기 선생을 만났는데 전덕기 선생이 그때 상동교회 목사였다고 그래. 그래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을사늑약 철회를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로 합시다. 그래갖고 대한문 앞에 가서 읍소를 하다가 고종이 안 만나주니까 종로통에 나가서 종로에서 가두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종로경찰서 형사대가 저 총을 발사하고 났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리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마다 생일날이 하나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날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쁜 날이기에 앞서서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배 아픈 산고를 치렀을 것을 생각한다면 생일날에 많이 먹고 마시고 쓰고 그럽니까? 내 생일날 하루를 내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겁니다. 어머니 날로 정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도하는 날로 3만 원도 줬고 5만 원 줬고 자기 통장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12월 16일 날이 내 생일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 통장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냐. 각자 자기가 보관해. 자, 80이 넘어 90이 가까운 할아버지 한 분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치하에 태어나서 무슨 국민학교들 보통학교들 나왔겠습니까? 일자 무식쟁이지. 그런데 옷 입은 속을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이러한 통장이 하나 나왔어. 통장이 바로 통일 기금 통장이야. 생신날마다 10년간 넣어서 20만 원이 들어있어.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면 비약비약 한다고 그럽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약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나오면 내가 날이야만 되겠다. 두 날개, 깃털도 나지 않은 이 날개를 가지고 날이야만 되겠다. 그래 날을 빚자. 성냥개비 같은 이쑤시개 같은 연약한 봄풀 같은 두 다리를 가지고 뛸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나르지 못하면 뛰기라도 하겠다. 그래서 비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에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고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 통일 아닙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제 말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